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많이 차가워졌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언론사와 기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언론사들을 위해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스트림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소는 facebook.com/comfortwomen 액션을 누르 들어가시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를 ICJ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나눔의 집에 사시던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머니를 위한 묵념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합자. 바로 혹시 이 자리에 한국어가 불편하신 외신 기자가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ICJ 회부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네 분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우리 위안부 생존자이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많은 애를 써오신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국제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희석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사시는 곳이 대구이십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교육을 위해 애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서혁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활동하면서 그 미국 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교육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영어로는 간단하게 CARE, 케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정, 영어로는 필리스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 할머니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으신지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했지만은 일본에서도 재판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가볼까? 나이도 이제 많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한테 가서 여태까지 너는 뭐 하고 왔느냐 하면 한마디 없습니다. 카메라냐? 그래서 제가 이걸 불러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썼습니다. 써가지고 해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글은 제가 말한 걸 김현정 위안부 행동 대표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대표 서흑수 대표 같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쓰기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불러드리고 쓰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글은 제가 말한 걸 김현정 위안부 행동 대표 그리고 조심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서흑수 대표가 받아줬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저는 조선의 딸이었습니다. 그때에 조선은 무국청이었습니다. 일본 수사가 크다란 칼을 차고 다니면서 무엇이든지 마구 뺏어가고 말 안 들으면 찌르고 때리던 시절입니다. 애기가 울면 호랑이 온다고 그러면 끊기지 않습니다. 수사가 온다고 그러면 끌끌 끊겼습니다. 그런 나이도 어린 철이 없이 그때는 몰랐지만은 당하고 나서 수요시위에 나와 공식사조와 법적 대상을 외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는 무법천지다 그랬는데 지금도 법이 없는가? 왜 우리가 30년 동안 똑같은 국어를 외쳐야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전 세계에 가서 정언도 하고 미국에 가서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샌프란시스코에 기린비도 세웠습니다. 재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
무법 행세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고 두 번째는 졌습니다. 세 번째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한다 말다 안 하고 그냥 서류를 내놨는데 먹칠로 해가지고 아주 안 보이게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무법천지의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소대에 까맣게 칠했고 멸치를 해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판결을 무시하면서 항소조차 안 하면서 뻗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적반 하장격으로 우리 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주십시오.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회의 접견서의 판단을 받아주십시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고 완전한 회의를 하고 양국 간에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할머니들한테 가서 하늘나라 가서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여기까지 살아가고 오면서 너 해결도 못하고 왔다고 할머니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 달라는 게 저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일본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라나는 양국의 학생들을 교류해서 서로의 알고 친하게 지내면서 올바른 역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는 위안부입니다. 왜 위안부가 됐으면 왜 한국이 일본한테 살해 배상을 봐야겠습니까? 여러 말할 것 없이 양국이 세금을 지고 국가재판소에 국제재판소에 같이 갑시다. 일본 총리 일본 총리 수다 총리 사람
죄는 똑같습니다. 죄는 밉지만은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총리 수다 총리여,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국제법재판소에 가서 똑바로 밝힙시다. 이래서 완전히 밝혀서 이 문제가 해결을 해서 양국 간에 친하게 지내고 또 학생들 교류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원수지기는 알겠습니다. 원수지기는 싫습니다. 해결을 해서 이것을 저는 참 마지막입니다. 나이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항상 영부인 김정부 여사님과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이 힘으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대통령님, 한민이들의 예사가 반영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할머니들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바로 30년을 하루같이 외쳐온 7가지 요구사항입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세금 인정, 공식 사죄라는 것.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님이 꼭 이 문제 해결을 해서 일평강, 한국강, 양국 간에 친하게 지내고 이게 해결되면 세계 평화가 옵니다. 세계를 위해서도 저는 끝까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국제고백거전 일본 같이 가자고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유엔 재판소에 국제법으로 위안부 문제가 판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제 국제법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일본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헛된 잘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용수가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일본 국민들이 서로 잡고 웃음성 대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잘 되어서 세계 평화를 보도록 해주십사 하는 제가 여태까지 저는 묵묵히 해나왔습니다.
가정을 다 했습니다. 해도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저는 조선의 아이로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개를 못했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용수가 위안부 문제를 평화로 끝냈다 하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간곡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위안부 문제 꼭 일본과 같이 가서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하여 주시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일본 학생들도 교류를 해서 두 나라가 이웃 나라입니다.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님한테 즐겁한 마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대통령님께 신문대로 됐습니다. 대통령님 꼭 일본과 같이 손을 잡고 국제법정에 나가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꼭 하여 주십시오. 해가 바뀌는데 이 해에 꼭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늙어도 나이 많아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수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이 절절한 외침, 절절한 호소가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스가 총리님께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수 할머님과 정말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곁에서 쭉 활동을 해오신 정신자 할머니들을 위한 대구 시민모임의 대표 서혁수 대표님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혁수입니다. 저도 그 ICJ 대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할머니는 어떤 고민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2000년 초반에 그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미학생으로
국제법을 수함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법적인 설명은 저희 편 심화사님께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ICJ 판례를 보다 보니까 독일과 미국 간에 있었던 라그랑드 형제의 제소권을 한 판례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손을 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 두 형제가 아리조나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 형제는 죽고 마지막 형제, 두 번째 형제가 죽기 바로 전날 독일이 영주 보호권을 신청하면서 이 ICJ에 제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할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그 독일의 그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인을 했던 형제를 왜 보호하려 했을지, 그런 절박한 사연으로 결국 일은 착수하고 노력했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은, 저는 그런 담당의 자세가 정말 독일인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해석이 아주 개인적인 해석이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위안 문제가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오랜 시간의 문제 해결을 가지면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한번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때까지 모두 운동의 연장선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고, 할머니의 이 지금 막혀있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한번 우리나라 사회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대답을 해준다면 저는 아주 평화로운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인 이 ICJ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ICJ로 가는 것이 우리 오래된 이 부분 위안부 문제를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국제법 박사 신희석 박사님의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희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1월 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백춘희 할머니 포함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께 해당 판결을 내렸던 역사적인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이 법원 판결에서는 일단 일본 정부의 불법 책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 판결은 이제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2주 후인 이제 1월 23일에 확정되었다는 그런 이제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제 판결이 있었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송들을 이제 진행해 주신 이제 할머니들과 변호사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 이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이제 우리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 책임을 확인했고, 또한 이제 그런 판결이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의 의미가 큰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판결, 국내 법원의 판결에는 이제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거를 그냥 이게 국내 법원의 판결이다 로 여기면서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만 해도 해외 법원에서 1심에서 이제 이런 주권 면제가 부정되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당연히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런 아쉬운 면이 있고요.
또한 이제 실제 이 판결이 이행하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재판관학권 면제와 별도로 집행관학권 면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결 집행을 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방금 임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서 일본을 상대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이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일본의 그 과거 행위에 대한 사죄, 책임 인정, 역사 교육 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국내 소송을 통해서 그 실현을 하기에는 상당한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이제 한국 판결 이번에 한국 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이제 조치가 필요한지 그걸 이제 이용 사모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 국제사법재판소 ICJ로의 이제 한일 정부의 이 위안부 사안에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ICJ는 그 유엔 헌장상 이제 국가만이 당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엔 헌장상 그 ICJ 판결은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ICJ의 의무 반환권을 수락하는 이런 그런 선언까지 이제 한 상태이고, 또한 이제 1960년대부터 그 ICJ 재판관이 15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관행적으로 일본인 재판관이 선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이제 ICJ 회부에 관대할 사실 명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ICJ의 다른 장점으로서는 그 절차법이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고 또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국제중재 같은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그런 절차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중재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론스타 중재 같은 경우만 해도 실제로 중재 과정에 무슨 일이 아니면 어떤 이제 논의가 있는지를 그 외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ICJ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법이 ICJ 규정과 ICJ 규칙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소송 중에 당사국이 제출하는 서면 자료라던가 당사국이 하는 구두별로는 인터넷 그리고 TV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억측이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훨씬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주목할 점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ICJ에 한 번도 소송을 해본 적은 경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15명의 재판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의 이제 일본인 재판관이 있지만, 만약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법적 분쟁이 ICJ로 회부하게 되면은 한국인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한 명의 임시 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ICJ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이제 그 소송 당사국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일본의 이제 무리한 고래잡이를 가지고 문제 때문에 호주가 이제 일본을 국제폭염규제협약이라는 조약 위반을 가지고 일본을 제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도 ICJ는 호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일본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ICJ는 이제 강대국이라든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엄정한 그런 이제 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과거에 1986년 니카라과 사건, 그리고 2004년 이제 멕시코를 상과의 그 아가나 사건, 그리고 방금 전에 소가역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라그랑드 사건, 도구와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에서 그 ICJ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제 패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ICJ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은 이제 소송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9년 재작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제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승소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WTO 마찬가지로 ICJ 소송도 실제로는 이제 그런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이런 국제소송이 전문화된 그런 로펌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이 우리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ICJ 또 하나의 장점은 ICJ 절차를 판결을 통해서 그리고 ICJ 재판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분, 할머니 피해자분들의 그런 구제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될 수 있으며 이거는 또 이제 지난 수십 년간 한국과 한인 간의 계속된 역사적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저점 찾아갈 수 있는 한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ICJ는 적어도 소송을 하면서 이런 과거의 일본의 그런 일본군 위안부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국제법 위반이었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페리니 사건이라는 이제 이번에 이번에 국내 판결과 비슷한 이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결국은 이제 독일이 승소를 했지만 ICJ 판결에서는 그 당시 독일이 전쟁 범죄를 저진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참고 이제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독일과는 달리 그런 일본 위안부 제도 자체가 그 당시에 국제법 위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CJ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피해자 할머니분이 원하시는 일본의 그런 불법 책임 인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 이런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던가 도쿄 재판에서 보겠지만 ICJ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관련된 이런 자료라던가 증언들이 재판 기록으로서 이제 영구히 후세에 남게 됩니다. 그런 또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최근에 위안부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 아니면은 뭐 부산 영사관에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위안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이제 ICJ에 회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제 법적 판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ICJ에서 이렇게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은 크게 보면 한국 쪽에서는 그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그 당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법 하에서도 불법이었다. 그런 시체적인 판단을 이제 주로 구하게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65년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이 포기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 1월에 우리 법원의 판결이 주권 면제를 위반했다. 그런 절차적인 주장을 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할머니 피해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그런 이제 일본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ICJ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용사 할머니 이외에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그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CJ 판결에서 위안부 제도가 그 당시의 국제법상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법조책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일본이 배상하고 사죄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하면서 절차적으로는 이제 개인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협정에 의해서 이제 개인 청구권이 포기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그런 국내법원 판결이 이런 주권 면제 위반했다. 그렇게 이제 동시에 판결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일단 한국 법원에서는 일단 우리 입장에 한국이라던가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상은 아니더라도 사죄하고 진상 규명하고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의무는 남기 때문에 그러한 비금전적인 구제를 역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ICJ 소송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지만 실제 이런 ICJ 소송이 이제 실현이 되려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용사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제 피해자분들의 그런 이제 인권 구제를 위해서 이런 이제 ICJ라는 이제 방책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서혁수 대표님께서 이제 미국과 독일 사이에 그런 이제 라그랑지 사건을 공표하셨습니다.
본질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이제 독일과 미국 사이의 소송이었지만 실제 이 소송에서 다뤘던 거는 한국 독일 국민 2명의 그런 이제 인권을 독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한 그런 성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그랑 사건 이외에도 이제 아베나 사건이라던가 다른 많은 ICJ 소송에서는 이런 이제 그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과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소송에 회부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도 역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인권 구제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ICJ 회부를 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한국 법원의 대상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 국회에서 집권 자민당의 정조 회장을 맡고 있는 시모무라라는 분이 이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제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모테키 외무대신이 ICJ 제소를 비롯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제 일본 정부의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일본이 그렇게 정말 이제 국제법적으로 당당하다면은 이러한 이제 만약 한국 정부에서 ICJ 회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ICJ 회부 자체가 이제 한일 관계를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ICJ 번영이 빌어서 이런 이제 그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을 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안부 판결이 결정이 났을 때 그 당시에 만약 국제 중재라던가 소송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ICJ의 또 하나의 장점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면자를 물론 직접적으로 소송 당사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이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출하는 서면 자료에 당연히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증언을 직접 하시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제 ICJ 관련된 그런 이제 법적 이슈라던가 그런 이제 고려할 사안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리면 소속을 밝혀주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MBN의 배준기자입니다. 이번에 ICJ 회부하는 거 보면서 이용 할머니 하신 건데 다른 할머니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고 혹시 그런 할머니에 대해 여론을 어떤 식으로 조금 여쭤주셨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할머니들의 최초 증언이 나온 것이 이제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니로부터 증언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 30년 동안 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7가지 요구 사항이 채택이 됐고요. 그것은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이런 중대한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7가지 요구 사항을 할머니들이 일찍이 90년대부터 요구를 해오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안부 운동을 할 때에는 바로 그런 할머니들의 집합적인 목소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용수 할머니 한 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서 활동을 쭉 하면서, 여러분 저희는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에 연방 하원에서 소위 말하는 위안부 결의안 하우스 레졸루션 121호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캠페인을 할 때도 저희가 할머니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캠페인이, 이 결의안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한 것이 아니죠. 저희가 2013년도에 글렌데일에 소녀상을 세웠는데 그때에도 할머니들의 그런 집합적인 영혼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쭉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ICJ 해부 문제도 마찬가지로 할머니들의 영혼, 바로 할머니들이 우리 국내재판소에 소송까지 하셨는데 그때도 이옥선 할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바라고 한 것이냐.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 정말 뒤에 못이 박히게 그렇게 절규를 해오셨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사 할머니 말씀을 받들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MBC 인권사회팀의 김건휘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많이 듣기 언짢으시겠지만 국내 일부 극우 매체가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 증언을 전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위안부는 웹툰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듣겠습니다. 일부 극우 매체가 할머니가 가짜다, 위안부가 아니었고 위안부들은 전부 웹툰부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그런 일부 극우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인데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마디만 대답하겠습니다. 역사의 사진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있어 누구의 말씀 안 드리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해놓고 저는 그대로입니다. 14살을 그렇게 가서 그대로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이고 그대로 싸움을 하고 그대로 대학 개강을 하면서 저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조선이었었지 않습니까? 무급으로 그냥 막 끌고 가서 또 안 주면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 걸 몰랐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때는 독도도 같이 컸습니다. 한데 독도도 저희 끌어가 했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님이 그걸 물으실 때 좀 거짓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싫습니다. 지금 그저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봐주십시오. 실례지만 하나 더 말씀 여쭈면요. 내일 할머니께서 이제 하버드대 로스쿨 쪽에서 하는 온라인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당 극우 매체와 인사들이 그런 세미나도 취소해달라, 보이콧하라고 하버드 측에 요청 메일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쭐 수 있으시죠? 내일 하버드 학생들하고 화상통화 미팅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그분들이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대요. 취소 못해요. 취소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아베가 왔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하버드 대학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데모도 같이 했어요. 그 학생들이 또 클래식에 왔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네. 네. 우리 할머님들의 증언은 우리 이 대한민국 남한 사회에 계시는 200여 분의 그 등록된 할머니들의 증언뿐 아니라 사실 이 피해는 전 세계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전 아시아에 걸친 것이었고 그 피해자들의 수많은 증언이 김학순 할머니 증언 이후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은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은
그 모든 할머니들의 증언을 전부 다 부인한다. 이 모든 할머니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그런 주장이 과연 정말 어떤 언론의 이 중요한 언론의 공간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기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또 할머님께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벌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가짜 뉴스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인신 공격하는 그런 활동들이 사실 미국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산케이 신문에서 2014년도부터 이 위안부 문제를 역사전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 주 전쟁터는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이번 정부도 이 국제 PR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램지어 교수 사건, 그 논문 사건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것을 바로 그 학자들이 반박을 바로 하고 나오고 있고 하버드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계시고요. 그것을 표현하는데 주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널에 굉장히 많은 항의 메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저널의 출판이 지금 미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가 나오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그것을 다 똑같은 기준으로 다뤄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국제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 이제 선언적인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정부 측에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거나 어떤 서류를 전달하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 대통령님께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부 그리고 여가부에도 민관 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 전달이 된 상태이고요. 아마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한국의 신문에 김현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질문이요. 굉장히 ICJ 이번에 친구가 굉장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듯이 아까 일본이 ICJ에서 최소한 돌고래 사건이 있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서 한국이 원치 않은 결론을 날 수도 있고 패소나 보험패소라는 결정을 날 수도 있고 WTO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는 자기네들도 이겼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정체성이 걸린 이런 어려운 문제에 굉장히 우리가 할머니들 쪽에 나와줘가지고 그 위안부 문제의 어떤 역사적인 정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이 예,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재판 소송 결과란 건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날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리스크를 저도 당연히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용사님께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그럼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다른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2011년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이제 외교적 교섭, 정치적 교섭이 있었지만 양국 간의 그런 교섭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제 성립이 안 됐고 또한 이제 국내 법원에서 지난 5년 넘게 소송을 한 끝에 이런 이제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일본 정부가 이게 국내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제 그게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로서 이런 유엔에서 이제 그 유엔의 이제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판결을 내린다면은 적어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국내법원의 판결이다라고 이제 일본 쪽에서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뭐 WTO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자기가 항상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제 그 판결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적어도 이제 ICJ의 그런 기존의 판례를 봤을 때는 그 위안부 제도가 그 당시에 국제법 위반이었는지 그런 여부는 당연히 이제 그 ICJ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또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이용사 할머니 다른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분들의 그런 이제 증언 그리고 이제 위안부 제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다 이제 또 재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 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판결을 통해서 물론 일본이 이걸 또 아까 준수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국제법 위반하는 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제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번에 그 이제 국내법원 판결도 그렇고 그 과거에 이런 대사관 앞에 설치된 이제 그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개인 합의를 위반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일본이 판결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반박할 수 있는 오히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그 주장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단순히 한국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ICJ 그 유엔의 법원에서 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이 이걸 준수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일본이 이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설득이 가능하겠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들도 이제 고려를 했지만 ICJ로 이제 이 문제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그 인사는 끝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문제를 거론을 할 때 늘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해결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30년이 지난 이후 지금 2021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정치적인 해결,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안한 그런 야합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데 기반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책이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 무엇인가 바로 할머니들이 정말 수십 년간 한 목소리로 외쳐오신 다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7가지 요구사항 지금쯤은 외우셨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해결책이 그러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승소할 것인가 패소할 것인가 그걸 미리 감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승소할 것, 패소할 거를 승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야말로 책임이 해도 그거 말씀하셨듯이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당시 국제법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65년 너희들 협정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됐다고 정부가 인정을 했고 2015년에 위헌 합의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절차적으로는 한국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난 30년 동안 위헌 소송 뭐가 되는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연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됐다고 어쨌든 간에 한일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당국제법 위반은 국가 국제라고 이제 인정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65년 실제로 어쨌든 간에 그 협정으로 이 문제를 끝났다고 양측과 합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2015년에도 이게 국가가 이 문제를 최종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했다고 합의를 했다. 그러니 후속에서는 불가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019 한국 주인의 김학순 할머니 증언
것은 아니고요. 할머니들이 그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외교적인 합의라든가 발표라든가 입장 발표라든가 성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고노다마도 있었고 2015년 합의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는가 과연 피해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위정자들께서 고민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박사님도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김인영 기자님께 좀 오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지난 30년의 그런 위안부 이런 할머니들 운동을 폄하하려거나 뭐 이제 무시하려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그런 이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RCJ 제소가 이제 그렇게 그 제소라든가 해부도 오히려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국내 법원의 판결도 이제 그 5년을 걸쳐서 추정을 하면서 우리 그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제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 소송을 사실 제기했을 때 만약 국내 법원에서 이거를 각하시켜버리거나 주권면을 각하시켜버리거나 해서 판결을 내리면 어떡하냐. 당연히 그런 리스크, 소송 리스크라는 거는 모든 사건에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당연히 그거를 고려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2016년 2015년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내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그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 측이 이런 그 리스크를 법률 리스크를 해소 리스크를 감안하시고서 소송을 했은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감안하고서 이번에 이제 RCJ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이제 그 할머니 포함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 대통령님을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기자님들이.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보도 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좋지 않은데 우리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